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타로 올라왔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땜빵 하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 되고, 여러분들도 또 이제 늘 보시던 큰 스님이 아니고, 저도 뭐 능력이 있지만은 그래도 초하루 법문을 잘 안 하니까 새로운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초하루기도 하고, 또 우리 나라로 봐서는 한글날이죠. 그래서 한글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이 세계에서 자기 나라 글자를 가진 나라가 많이 없습니다. 세계에 이제 약 한 200개가 넘는 국가들이 있는데, 그 국가 가운데서 자기 글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정말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유럽 국가들은 전부 이제 자기 나라 말이 다 다르죠. 예를 들면 뭐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영어, 이렇게 영국의 영어 쓰니까요. 그건 다 다른데, 그 사람들 글자를 뭘 쓰느냐 하면은 A, B, C, D, 이거 알파벳 있잖아요. 이걸 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나라 말로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글을 만들어서 씁니다. 물론 이제 부호라든지 이런 거는 약간 차이가 있긴 있지만은 그 알파벳 쓰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도 그렇지만은 북미, 예를 들면 멕시코라든지 위에 캐나다라든지 그 다음 미국이라든지 다 이제 그 알파벳 쓰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그 알파벳 쓰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심지어는 동양권의 월남이라든지 이런 데도 알파벳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 문자를 가지고 있다는 나라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주 희귀합니다. 또 예를 들면 동양 같은 데서는 태국어, 중국어, 중국을 한문 쓰니까요. 그 다음에 일본어, 그리고 이제 자기 나라 글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이 한글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 독특하냐면요, 다른 나라 많은 글자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발음 나는 대로 쓰려 하면 잘 안 쓰집니다. 그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한글은 미국 발음을 한글로 갖다 써도 미국 사람이 그걸 이제 우리가 그거를 그냥 글 보고 읽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 알아듣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을 미국 알파벳으로 써가지고 읽으라면 우리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음 기호가 우리는 아주 정확합니다. 왜냐면은 세종대왕이 이거 만들 때 구강을 연구를 했거든요. 그걸 음성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소리가 나는 거를 이 목에서 나는 건가, 아니면 치아사에서 나는 건가, 입 안에서 그냥 혀가 어떻게 위에서 굴러서 나는 소리가, 그걸 다 연구를 한 거죠. 그걸 이제 음성학이라고 요즘은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어쨌든 세종대왕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연구를 해서 우리말을 창제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과학적인 말이야. 그래, 옛날에는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이제 요즘 초등학교라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한글로 소리 나는 거는 그 모든 것은 다 적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가 이제, 야, 그게 진짜 안깝다 했는데, 제가 이제 유럽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랍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아랍 말에는요, 어떤 말이 있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발음에. 근데 한글로, 이거 발음 쓸 수 있습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 교육이 잘못됐다 생각이 드니까, 세계 모든 소리는 다 한글로 적을 수 있다 했는데, 그 목에서 나는 그 소리를 못 적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거
제가 이제 고민해가지고, 야, 이거 우리나라에 이거 다 적을 수 있다는데, 이거 뭐 적는 것도 있구나. 근데 한국에 와서 어느 한글 학자한테 물어봤더만, 그분이 뭐랬냐면, 세종대왕이 그 후민정음을 창제할 그때는 그 소리를 적을 수 있는 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도중에 한글을 갖다가 이렇게 새로 이렇게 그걸 하면서 그 소리를 뺐답니다. 그래서 목에서 나는 소리는 우리가 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세종대왕 시대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이 목소리를 묘사하는 글자 수도 많고 더 교묘한 거죠. 근데 이렇게 좋은 거를 우리는 그동안 이제 필요 없는 소리다 이래가 사실 우리 한글에 이 소리가 안 나니까 그거 필요 없다고 그냥 누락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는 사실 그 부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랍 사람들도 뭐 그 예멘에서 온 난민도 지금 제주도에 와글와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이제 이러니까 그런 거 표구할 수 있는 글자를 옛날 그대로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창제라는 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배우죠. 세종대왕하고 집현전 학자들하고 같이 한글을 창제했다. 근데 요새 학자들이 연구를 뭘 하냐면 집현전 학자들은 사실 크게 이 공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때는 한문이 아주 중요한 거라서 한문 위에 다른 글자가 있다는 걸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현전의 그 학자들도 일부는 반대를 한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는 사람하고 같이 의논하고 한걸 창제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글자를 창제를 하려면 우리나라 말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외국어도 알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 그 국어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어도 연구하지만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통해가지고 이게 이런 식 원리로 됐구나 이렇게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학자들은 그러니까 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언어를 여러 개를 합니다. 그건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공통된 이야기예요. 근데 집현전 학자들 중에서 외국어를 아는 사람이 있느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물론 세종대왕도 그 외국어를 몰랐죠. 알고 있는 건 우리 한국말이고 말은 모르는데 글자는 알아요. 한문이 이제 중국 나라 글자니까. 한문은 아는데 그게 중국 발음하고 한국 발음하고 발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연구를 하려면 중국말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어느 소설가가 그거를 연구를 깊이 했는데 한글을 창제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 역할을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스님. 그건 역사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정도전이 이제 성리학을 갖다가 조선 건국의 이념으로 삼으면서 이제 불교를 배척하기 시작하면서 불교에 관한 이런 문헌이나 이런 좋은 것들을 다 빼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이제 국사에 관한 일에 스님이 낑기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 전부 배제를 하죠. 예를 들면 서울의 땅을 이거를 서울로 하자. 그 다음에 고려 때는 서울이 어디였습니까? 지금은 개성이잖아요. 그 개경에 이제 그때는 개경이라고 그러는데 개경에 수도가 있는데 조선이 건국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는 그 수도를 어디에 잡았습니까? 지금은 서울이거든요. 근데 서울 땅을 누가 잡았냐면은 무학대사가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서울을 이렇게 만드는 것부터가 스님 개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풍수지기에 나간 분들이 없으니까 유학자들 중에 스님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땅을 잡으러 왔다가 서울이라는 땅이 내가 보기보다는 더 별론데 이러고 있는데 어느 그 논 가는 그 농부한테 물은 거예요. 여기서
그래 조금 더 평평한 땅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그럼 여기서 10리만 더 가십시오. 이래가 가보니까 거기가 도읍을 만들 만한 땅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0리만 더 가십시오 해가지고 만들어진 지명이 왕십리. 그러니까 그 지명 하나하나에도 다 그 이제 그 연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 지진 게 아니고.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그 뭡니까? 이 번지 변경하면서 우리나라 그 이름 그 무슨 동에는 다 그 고유의 이 전설이 있고 역사가 숨어 있는데 그거 다 없애려고 그거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번지 그걸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만은 다음 세대에 그 이명박 때 바깥 그 번지 아는 사람은 우리 역사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건데도 국민들이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 그거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수많은 이 땅의 번지 그 이제 이름에 무슨 동 하는데 그게 다 불교적 유교적 이념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가령님 여러분 서울에 가면 불광동이라는 데 있죠. 부처 볼자에다가 빛광자 쓰거든요. 부처님의 빛이 있는 그런 동네다. 이런 옛날부터 썼던 거예요. 거기는 이제 그러면 그런 동네에 그 이명박 대통령 기독교인데 이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손들한테는 이런 거 알리면 안 되겠다. 번지 바꾸자. 그래 바꾸는 거잖아. 엄청난 돈을 들이가 바꾼 거예요. 근데 이거 국민들한테는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습니다. 자손들한테는 그 역사를 잊어버리죠. 그 정도로 이렇게 이제 왜곡이 이제 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이 건국하면서 고려시대 때 있었던 좋은 일들은 깡그리 없애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왕조에 새로운 이념이 들어가야 된다. 그게 뭡니까? 중국의 성리학입니까? 근데 그 성리학이 조선에 처음에 건국 이념으로는 새로운 이념이라서 좋았는데 그게 나중에 쭉 내려오면서 어떤 개념이냐 이 사단들이 동인이나 서인이나 이런 거 뭐 남론, 노론, 소론 이래가지고 임진왜란 그걸 계속 그것 때문에 싸움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리학 때문에 그런 거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싸우는 이념이라 조선이 500년 동안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 이념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계속 불교를 계속 이렇게 지키고 있었으면 아마 소시 발이 세계에서가 딱 서듯이 그래도 종교끼리 이렇게 서로 그거 해가지고 제대로 됐을 텐데 우리 것만 해야 된다. 이 생각 때문에 이제 불교를 자꾸 이제 배척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불교의 좋은 점, 스님들이 한 훌륭한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없애기 시작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무학대사가 서울에 터잡은 이야기도 그것도 그냥 야사의 전환실 뿐이죠. 근데 그거 잡은 건 틀림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글 창제하는데도 스님이 역할을 크게 했는데도 그거는 다 기록해서 누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되냐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글을 한글을 만들 때 도움을 준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이 이름이 뭐냐면 신미대사라고 합니다. 예, 신미대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디 살았냐면 법주사에 살아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분이 5개 국어를 통달한 스님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스님이니까 이 범어 이런 거 잘 아시겠죠? 중국어도 잘 알고 몽고어라든지 5개국어를 논통하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이 한글 창제하는데 의문의 밝은 분을 아는데 조선천년에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통역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중국말밖에 몰라. 그런데 범어에 능통한 스님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그 스님이 신미대사. 그 스님한테 내 글 만드는 좀 도와주시오. 그래가지고 만들어. 자, 이제 글이 이제 창제가 됐습니다. 창제가 됐는데 그동안에 수많은 그 신하들이 그 한글 창제하는 거 반대하고 상소 올리고 있는데 세종대왕은 뜻을 안 굽히고 꼿꼿하게 이거 그 당시는 서민들 여자들은 글을 못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뭐 이런 말을 전달하고 싶어도 그걸 모르니까 양반은 한문을 하니까 한문을 적어가지고 저것끼리 통하는 걸 돼요. 근데 우리같이 못 배우는 이 서민들 어쩌냐는 거지. 세종대왕이 이거를 불쌍하게 생각해요. 아, 이거 우리 무지령이 백성들도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에 이제 담고 있는 내용을 글로 써가지고 상대한테도 전하고, 나아가서는 여성들도 이런 거를 서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 하자.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 일념하에서 양반들의 그거를 뿌리치고 한 걸 창조한 거예요. 그건 동양만 그런 게 아니고 서양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서양에는 옛날에 글을 알았던 사람은 그 정치가들이나 아니면 성직자들이나 이 두 종류. 그러니까 그 당시 정치가들은 뭡니까? 귀족이거든. 요즘처럼 투표로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는 이 귀족이 자기 아들 놓으면은 그 사람이 또 귀족제 정치하고 이런 식으로 좀 세습제 했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가정교사 딱 데려가지고 공부 딱 시키니까 그런 귀족들은 글을 잘 알죠. 그 다음에 이제 성직자들, 신부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는 그 당시 서양에서는 성경을 성직자 외에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 읽으면은 이제 지식이 발달돼서 안 된다고. 그러면 신부들 말 안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못 읽게 한 거라. 그러니까는 신부들이 하는 이야기만 듣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이 인쇄술을 발명하잖아요. 인쇄술을 발명한 그때부터 성경을 찍기 시작해가지고 서민들한테도 쫙 뿌리니까 서민들이 거기에 이제 구텐베르크 성경책을 보고 이 알파벳도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글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서양에는 문명화가 된 이 시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글을 안다는 것은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특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특별한 분야의 연구를 해가지고 성과를 내면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 사람은 교수인갑다, 그 사람은 학자인갑다 이렇게 해가 그 사람 높이 평가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분야 모르니까. 근데 그건 뭐냐면은 글이라고 하는 지식으로 전부 다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조선 선비들은 그거 언문이다. 언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을 굉장히 낮춰서 부르는 이야기거든요. 여자나 일반 백성들이나 사용하는 아주 수준 낮은 글이다. 그걸 언문이라고 부르고 그 한문을 뭐라고 부르냐면 진서라고 불렀습니다. 이거는 진짜 글이다 이 말이에요. 진서. 그러니까 진서하고 언문하고 이렇게 딱 구별해가지고 우리 양반들은 진서를 쓴다. 너희들은 언문 써라. 이제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여성들은 또 그냥 진짜 이 노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못 썼고 일반 백성들은 그래도 이제 언문을 배웠다. 지금도 이 남아있는 글들 보면은 여성들이 서로 이렇게 편지 주고받고 있는데 한글 편지 아주 글씨체도 아름답고 부소로 써가지고 예쁩니다. 근데 이제 이 식미대사가 5개국을 하니까 그걸 이제 세종대왕한테 이제 그 연구하는 도움을 준 거죠. 한글 천재됐습니다. 자, 6.25 국가에서 한글이 천재됐으면은 그걸 이제 목판에 세계가 인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세종대왕이 초기 때 책을 3개를 만듭니다. 그것도 한글로 책을 3권을 최초로 만들어요. 이 3권 다 우리나라 국보입니다. 한글은 하나는 뭐냐? 이제 맨 처음에 나온 책이 뭐냐면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나라 말상하게 점자자가 우리가 이제 이 옛날에 배웠던 그게 한글로 만드는 위에 한문 쓰고 밑에 이거는 무슨 글자라고 읽는다라고 한글로 딱 서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최초죠. 근데 그거 제외하고 본격적으로 순한글로 목판본에 찍어놓은 책은 3권입니다. 이 뭐냐? 처음에 용비어 청가. 여기 용비어 청가 많이 들어봤죠? 옛날에 드라마도 나오고 이랬죠. 근데 용비어 청가가 뭐냐면요. 용이 하늘로 나르는 노래 이런 뜻입니다.
용이 하늘로 날아다니는 노래. 그럼 여기 누굽니까? 이성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비어천가 이 내용이 뭐냐면은 세종대왕이 아버지인 이방원, 그 다음에 할아버지인 이성계, 그 다음에 그 이성계 이전의 조상들에 대해서 전부 이 조선 건국이 그냥 된 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덕을 닦고 왕이 될 이런 기본이 있었고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이다 이런 내용을 써놓은 거라. 그거를 이제 일반 백성들이 읽으니까 세종대왕 집안은 마땅히 왕이 돼야 되는 집안이구나. 원래 이성계가 그 고려의 신하였는데 저 북쪽으로 정벌하다가 가다가 위화도라고 하는 섬에서 회군해가지고 조선 친 거잖아요. 그 고려를 친 거잖아요. 그래 고려가 망하면서 자기가 조선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최초의 왕이잖아요. 그 내용을 갖다가 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모반을 했구나. 그리고 고려라는 음연한 왕실이 있는데 그 왕실을 쳐부수고 자기가 왕이 되니까 요새 말로 역적이라. 그런데 그런 말을 안 듣게 하기 위해서 아니다. 우리 태조께서는 이성계께서는 원래 왕의 덕을 타고났다 이런 걸 이제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용비어천가를 세종대왕이 만드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용은 뭐냐면은 그 태조 이성계를 말하는 거죠. 그 태조 이성계가 용이 돼가지고 하늘을 쫙 날아갔잖아요. 그 책에 이름이 그렇거든요. 근데 안에 내용도 전부 조상들 찬양하는 내용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처음에 나는 한국 글자로 만드는 그 판본이라.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월인청강지국이라는 책을 만듭니다. 월인청강지국이라는 이 제목에도 알 수 있듯이 월인이라고 하는 건 달은 하나인데 그 달이 밤중에 이 강물이 위에서 하늘에서 내리다 보면 강줄기가 강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강에 달 그림자가 다 하나씩 비치는 거야. 달은 하나지만은 이 강물에 냇물에 바다에 비친 이 강물은 저 달빛은 여러 수천 개라. 그러니까 그게 마치 우리가 도장을 찍듯이 도장은 하나인데 이 인조부지가 찍으면 여러 수천 개도 종이를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월인이 뭐냐면 달의 도장이라. 하늘에 있는 달을 도장처럼 생각해서 청강 찍고 그 청강에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불교를 노래하네요. 달은 부처님이고 부처님의 덕이 온 이 사바세계에 비쳐가지고 그 영광됨이 우리 중생들한테 전부 그 복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으로 불교 내용으로 정제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찍은 책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책을 찍은 석보상절이라고 하는 책을 찍었습니다. 석보상절이라는 책은 뭐냐면 석보가 뭐냐면 석자가 석가모니 할 때 그 석자입니다. 그 보자는 뭐냐면 우리가 족보하잖아요. 석보는 석가모니의 족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석보, 상절은 상세한 이 절로 상세하게 써놓은 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일대기를 아주 자세하게 써놓은 책이 석보상입니다. 자, 한글 창제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만든 게 훈민정음이고 두 번째 만드는 게 용비어천가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두 권은 뭐냐 불교에 관한 거예요. 자, 유교 국가에서 한글을 만들었는데 최초로 만든 것이 불교에 대한 책이니까 이건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 하고 난 뒤에 먼 뒤에 나오는 게 무슨 두시은혜라든지 무슨 이 유교 경전에 예를 들면 정상적인 같으면은 용비어천가 만들고 난 뒤에 논어라든지 맹자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만들고
그 우린 청강지구나 석보상제나 불교적인 내용을 만들었으니까 이건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게 뭐냐? 세종대왕이 대단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죠? 예, 말년에는 궁전 안에 내불당을 만들었습니다. 내불당이 뭐냐면 궁전 안에 부처님 모시는 그 정각을 따로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세종대왕이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올렸다. 그만큼 신심이 돈독했습니다. 근데 한글을 창제할 때는 불신이 살살 일어날 때라 이제 신심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깊이 이렇게 됐는데 불교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는 그건 너무 심오하거든. 그래 불교에 대한 흥미가 생긴 거야. 그런데 신미대사가 그때 한글 만들기 도와주고 아마 그 도와주는 과정에 있어서 불교 이야기도 하고 했겠죠. 그러니까 불교에 대한 관심이 불이 잠기진 거죠. 그래서 그런 연유 때문에 불교에 대한 책을 2권이나 최초로 만들게 된다는 거죠. 다른 유교 경전도 많은데 그거는 다 제기두고 불교 경전 만든 여기 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유학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 쓰고 싶겠습니까? 안 쓰고 싶겠습니까? 안 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싹 뺀 거예요. 왜? 수익내들 공적이 앞서면은 좀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성리자들의 입장에서 다 글을 쓰는 거라. 그게 진리가 되고 그게 역사가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우리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유학자들이 아무리 해방해도 불교 곳곳이 남아있었죠. 그러니까 전국 전체가 이데올로기가 성리학이었고 그 성리학이 전부 양반에서 노비까지 그 유교적인 영향을 받는데 잘 보십시오. 그때는 불교가 엄청 탄압을 받습니다. 스님들은 도성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당나무를 베어와가지고 종이 만들어가지고 여러 수천 번씩 절에서 할당을 해가지고 나라에 바쳐야 되는데 공부할 여기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좀 젊은 스님들은 전부 다 모아가지고 도성 쌓는데 성 쌓는데 전부 동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공부할 여기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불교 망한다고 생각했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구한말에 대원군이 나오면서 보니까 사원이 뭡니까 유학 가르치는 이제 학당에 그게 폐해가 너무 심한 거야 선비들이. 그래가지고 서원들 그걸 서원이라고 그러죠. 서원을 좀 이제 몇 개만 나가고 좀 철폐합니다. 그때 난리가 났죠. 서원 철폐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 서원 남아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때 서원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한 고을에 하나씩 있었거든. 지금은 한 지역에도 서원 하나 남아있을까 말까 이렇습니다. 그렇게 어가한 불교는 구한말을 거치면서 다시 부활합니다. 이게 이제 진리고 이게 숨길 수 없는 그런 엄연한 사실이죠. 불교가 만고의 진리라는 게 그러니까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뭔가 억압을 해도 진실된 건 다 숨어 있다가 어느 때가 되면 다시 싹을 틔웁니다. 그러니까 한글 이 창제도 지금 학자들이 스님들이 엄청난 이 공력을 들였다 하는 내용을 이제 하나둘 이제 연구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의 한글 창제가 그 진실이 곧 드러날 거라 이 생각을. 자, 이제 이렇게 좋은 한글을 요새 텔레비전 보면은 웬만하면은 영어 안 쓰면은 인간충에 못 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선전할 때도 다이나믹 코리아 그걸 합니다. 판타스틱 부산 이런 식으로 외국말이 안 들어가면은 뭐 안 좋다는 생각. 근데 저는 세계 각국을 다녀봤지만은 그런
식으로 자기 나라를 알리는 그런 국가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잖아요. 왜? 너희들 있는 대로 우리나라 봐서, 예를 들면 우리가 파리에 가든지 런던에 가든지 뭐 다이나마이트 파리 이래서는 안 합니다. 그냥 있는 대로 봐도 그 가면은 그 사람들이 해당 건물 이런 거, 와, 너무 아름답구나. 에펠탑만 봐도, 아, 너무 좋네.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나로서 다 끝내보지. 우리나라처럼 수식어 붙이가 안 합니다. 그 대신 그 지방, 그 도시를 대표할 만한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하나, 조형물 하나 딱 만들어가, 그거를 탁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외국인인데, 여러분, 내가 부산에 왔는데, 부산이 제일 명소가 어디요? 이러면 여러분, 어디 이야기 하겠습니까? 해운대가 좋다. 해운대 가면 호텔밖에 없습니다. 바다 보라고. 외국인이 어디 가도, 야, 부산이라는 어떤 특정한 이런 거, 이 자갈치 시장, 그 시장은 세계 어느 나라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도 이렇게 가만보면은 참 정체성 없는 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이게 내 나라 이럴 때 팍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없어요. 그럼 서울은 뭐 있냐? 서울은 옛날에 이동님 계셨던 곳이라 궁은 남아있죠. 근데 궁 말고는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잘 아는 파리에 가면 엘리제 궁도 있고 이 팡데옹도 있고 여러 가지 고건축물들이 쫙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그거 하나만 해도 유명한데, 예를 들면 루브르라고, 루브르 박물관에 그 옛날에 궁전이었거든. 그 지금도 가면은 몇백 년 전에 만드는 궁전을 박물관 딱 만들어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로도 파리는 이래서 말할 수 있는데, 한 150년 전에 에펠이라고 하는 사람이 탑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에펠탑이거든. 근데 에펠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그걸 처음 만들었을 때, 이제 보면은 쇠로 처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아름다운 파리에 저런 흉물스러운 저거를 씌워다니 난리가 난 거라. 근데 에펠은 꿋꿋하게 그걸 만드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소설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점심 식사를 어디서 했느냐면 에펠탑 안에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에펠탑 안에 레스토랑에서 늘 식사를 하는 거라. 그 사람은 에펠탑을 싫어하는 사람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말만 하면은 에펠탑 이거 흉물스러운 건물이야, 이거 안 좋아 이러면서 빨리 철거해야 돼 하고 막 만나는 사람마다 그 에펠탑에 대한 악설을 내려놓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점심은 꼭 에펠탑 가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은 에펠탑을 이렇게 싫어하면서 왜 에펠탑 와서 밥 먹느냐 하니까, 파리에서 유일하게 에펠탑 안 보이는 데가 여기다. 아니, 안에 있으니까 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유일하게 파리에서 에펠탑 안 보이는 데가 여기다.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펠탑 없었습니까? 파리의 상징입니다. 네, 그렇게 흉물스럽다고 욕했던 그게 지금은 대표적인 그림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뉴욕이잖아요. 뉴욕 가면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합니까? 자유의 여신상. 딱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자유의 여신상도 누가 만들었냐? 어디서 만드냐? 프랑스에서 만들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미국 독립 200년 기념 때 그걸 선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뉴욕에 딱 서게 된 거야. 그런데 지금 어떠냐? 그거는 뉴욕하면 제대로 연상되는 게 자유의 신상. 그러니까 각 도시마다 이 특정된 뭐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조형물이.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있느냐? 없습니다. 자, 하나를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저기 유럽을 가면은 이 기차역이 이제 이 기차역이 되는 데마다 역사를 만들어 놨는데 역사가 다 모양새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역사가 어디냐면 이스탄불에 있습니다.
이스탄불에 있는 역사에 들어가면은 그냥 하루 정도로 그냥 밥을 안 먹고 그냥 그 아름다운 천장이라든지 스테인드 글라스라든지 그 아름다운 것만 보고 그냥 취해가지고 이 기차역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기차역이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외관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그 동선이라든지 이런 걸 너무 잘 만들어놨고. 근데 우리의 역사를 보면 부산역이나 대구역이나 서울역이나 똑같습니다. 디자인이 똑같아요. 하나도 예를 들어 부산 같으면 부산 특징의 그런 역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역사 외관만 딱 봐도 이거 부산을 대표하는 역이구나. 근데 우리가 외관을 사진을 딱 찍어놓으면 대구역인지 부산역인지 서울역인지 잘 모릅니다. 왜? 철제 빔하고 유리로 만들어놨거든. 다 똑같습니다. 디자인 똑같습니다. 아마 한 사람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성이 없는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편리하기는 우리나라 역사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안에 시스템이. 근데 인간은 시스템 좋은 것만 가지고 이 젊음을 못 넘깁니다. 그 거리의 아름다움이라든지 건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사람은 굉장히 마음의 위안을 느끼고 그런 건축물을 보면서 상당히 그 정신적인 고향을 느끼잖아요. 우리는 그 부분이 빠져버린 거예요. 왜? 우리가 개인적인 우리의 철학이 없기 때문에 남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도시의 이름을 짓는데도 다이나믹스 이런 식으로 외국 문자를 외국 표현을 빌려와야 뭔가 되는 것처럼 왜 아름다운 부산이라든지 즐거운 대구라든지 이래 왜 못하느냐. 외국 사람한테 그걸 가르쳐줘. 이게 무슨 뜻이고 이러면 그걸 그때 영어로 이야기를 해주면은 이런 뜻이구나. 그럼 자기네들 뭘 외웁니까? 즐거운 부산 아름다운 서울 이런 식으로 그걸 그대로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울은 아름답다 하더라. 그렇게 말이 그리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 사람을 교육시킬 생각을 안 하고 외국 사람은 이게 편하니까 이러면서 그거 따라가는 거라. 그러면은 언제 우리가 우리 문화를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겠냐.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가장 인상 깊은 게 몇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가 가장 인상 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국식으로 하자면은 테이블 놔줘야 되고 그 다음에 포크 나이프 세팅 해줘야 되고 디시 세팅 해줘야 되고 이렇게 서양식으로 자기가 코스 요리 나와야 되고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서양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의자 생활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앉아있듯이 이렇게 못 앉아있습니다. 꼭 이렇게 은근주주만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앉아가지고 바구에 해가지고 물까지 시커물을 하니까 그 곤욕이죠. 곤욕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경험하고는 이게 한국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양에는 그런 문화가 없거든요. 그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먹고 난 뒤에 그냥 내놓지 우리처럼 이 깨끗하게 시켜가지고 구멍을 그대로 먹게 하겠냐. 아니 요즘 아이들도 수련대회 해가지고 하면 토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어려운 시절 때 성령 그저 끌어가지고 여러 사람 갈라먹던 시대에 전부 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옛날에 했던 롯데급이 기회잖아요. 롯데급 기회죠. 이거 씹어가지고 하나 있으면 기뻐가 씹어가지고 밥 먹을 때는 벽에 붙이고 이게 묻습니다. 밥 먹고 나면은 이제 상인데 뒤에 밑에 위에는 못하고 밑에 이렇게 붙여놓았다. 그거 띄가지고 이제 묶고 하루 정도 씹습니다. 다음을 다 빠진 거. 잘 때는 또 벽에 붙여놓고 자는 거야. 그래 아침에 내려가지고 그때 그거 띄가지고 또 씹거든. 근데 띄면은 벽지가 붙어가지고 그걸 그냥 이렇게 띄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묻습니다. 경험도 다 있잖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갈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발공량에 물 이거 시커물하면 여러분들 기쁘게 먹습니다 그거. 근데 요즘은 못 먹는다는 거죠. 예, 요새는 진짜 껌은 껌감입니다.
그러니까 고생한 세대하고 고생 안 한 세대하고 그래 이게 시각 차이가 벌써 이게 차이가 나는 거야. 자기네들은 뭐 우리는 앞서간다 이런데 우리가 볼 때는 지구 환경 오염이 뭐 때문에 물건 함부로 버리고 함부로 쓰고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오염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같이 이 옛날 정신을 가지고 뭐든지 아끼려고 하는 그런 정신만 있으면 이 자원이 이렇게 빨리 고갈이 되겠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 휴대폰 이것도 보십시오. 이거 제대로 만들면 2~30년 쓸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주선을 만들잖아요.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띄웁니다. 그런데 옛날에 띄었던 보이저 1호가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태양계 끝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 안에 조그마한 그 기계 안에 지금 그 띄운 지가 40년이 되거든요. 40년 동안을 태양빛만 받으면서 안에서 기계 작동, 지가 작동해가지고 사진 탁 찍어가 지구를 전송해주면서 40년간 지금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고장 하나도 안 나요. 사실은 지구인들의 그 기술이라는 게 놀랍습니다. 그 정도로 정교한데 왜 휴대폰을 2~3년 쓰면 고장이 나느냐? 젊은이들이 그 실증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증낼 시간쯤 되면 고장나라고 설계를 그래 해가지고 그래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 고장 안 나잖아요. 디자인이 후지다 이러면서 생각 바꿉니다. 요새 젊은 애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잘 사는 이 집에는 어떠냐면 냉장고 나오잖아요. 김치 냉장고 멀쩡한데 텔레비전은 뭐랍니까? 칸칸이 비치면서 우리 새로 나왔어요. 이게 더 맛있어요. 이렇게 쓰면 그러면 집에 이제 영감 찔러가지고 저거 새로 나왔다고 바꿔야 되겠다. 이거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 중고품 이렇게 내놨는데 가보면은 쓸만한 게 거득합니다. 그런데도 새 거 자꾸 바꿉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줄기차게 좀 오래된 거라고 쓰죠. 요새 젊은 애들은 새 디자인 나오잖아요. 금방 바꿉니다. 그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쓰레기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그 지구가 오염 안 되겠습니까? 오염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오염 그거 제거하려고 여러 수조를 갖다가 또 갖다 붙는 거예요. 또. 악순환이 이렇게 계속되는 거죠. 그게 뭐냐? 우리가 정신부터 차려야 돼요. 애들한테 이 테크놀로지, 아주 이 과학적 기술은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몰자를 아끼고 귀하다는 것은 그걸 우리가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사실은 여러분 배고픈 시절에 자라왔지만 사실 그게 참 큰 유산인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젊은이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리고 애들 크는 게 자기 힘으로 큰 느낌으로 이렇게 부모한테 달라들잖아요. 그래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클 때는 부모한테 효순해야 되고 좀 예를 들면 큰 언니 같은 경우는 내가 집안 미기 살려야 된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봉제공장에 간 언니들이 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봉제공장에서 먼지 맡아가면서 돈 벌어가지고 집에 다 보냅니다. 동생들 공부시키려고. 옛날에 다 그랬다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잘 모르고 이렇게 컸는데 지금 우리 애들은 엄마 와 이런 무식하고 이런 멸시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지는 그냥 큰 것처럼 생각해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이 학교 가서도 형성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집에서 학습해 주는 거. 집에서 부모 보고 이렇게 학습되는 게 그게 1차적입니다. 그거는 한번 딱 주입이 되잖아요. 주입이 되면은 성인이 되고 늙을 때까지 그 습관 안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예전에 뭐냐면 선생이 학교에서 가르치주는 것은 언교라고 부릅니다. 말씀 언자에다가 가르칠 교자, 말로서 가르쳐준다 이 뜻이거든. 언교. 근데 부모가 자녀한테 교육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신교라고 합니다. 몸 신자에다가 가르치는 몸으로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부모 하는 행동을 딱 보면서 자랍니다.
그러면은 그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뼛속에 그게 딱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집안에 들어가면 깨끗하고 음식 잘하고 이런 분들은 자녀도, 예를 들면 딸 같은 경우는 엄마 음식 솜씨가 혀에 딱 남아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시집가서라도 음식을 만들 때 우리 엄마는 이렇게 잘 만드는데 그 맛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맛을 기억해가지고 그걸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전에 엄마한테 물어도 보고 이런 그 맛을 다시 살려요. 집에서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요새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글자 같은 것도 줄이가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 하는 거, 특히 초등학생 하는 이야기는 우리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완전히 외국가 하는 것 같거든요. 글자, 여러 글자를 갖다가 뭐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야기하는, 뭐 넘사벽이니, 뭐 이런 말들, 처음에 그거 들었을 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말을 발전시키고 아름답게 할 때는 우리가 정말로 정확하게 자기 나라 말을 구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우리나라 영화를 보면 욕이 안 나오면 영화가 안 됩니다. 왜 그래 욕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애들 대화하는 거 들었습니까? 반은 욕입니다. 지하철에 가보면은, 여러분 부산은 안 그런데 서울 가면은 특히 심합니다. 요새 중학생 애들도 화장하잖아요. 요새는 그 색조 화장까지 합니다. 색조 화장까지 하는데 이 초중고용 화장품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쫙 해가지고 자기 또래 되는 중학생들하고 지하철 안에서도 키스를 하고 난리 법석입니다. 그래. 그 어른들 보는데도 뻔뻔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는 얘기가 어떤 건지 그거를 자각을 할 수 있도록 부모가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해도 이 성인 되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 이거를 가르쳐. 나중에 신분을 내도록 할 수 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건전하게 이렇게 자라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어디서 시작되느냐? 말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애들은 이 애가 옹알거리면서 말을 배우기 싫은데 단어 하나를 몇만 번 해가지고 한 단어를 익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이렇게 해주는 단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번은 어느 데 가서 공양하는데 4살쯤 되는 애가 어머니를 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극정칭을 쓰는 거예요. 어머니, 저 이래서 화장실을 가겠습니다. 근데 4살 먹는 애가 지금 젊은 어머니가 아주 젊잖아요. 내가 그 엄마를 다시 한번 더 봤다니까요. 어떻게 교육을 시키길래 저렇게 애가 바른 말을 하나. 교육의 힘은 위대합니다. 놀랍습니다. 걔는 바르게 이야기하는 애들이 인성도 바르게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은 이제부터 말을 좀 바로 합시다. 오늘 한글 라디오에서 제가 이 한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본을, 이거는 노소가 없습니다. 연세가 들수록 좋은 말 쓰면 더 멋지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자님부터 이제 이런 거 시작하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